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탄소 배출 매출은 날아가고 AI는 올라가고 관세는 무시당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핵심만 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이슈를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크레딧 날개를 접고도 10%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로보택시만 본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규제를 없애고 머스크는 AI로 달립니다. 둘이 다른 방향인데요. 주가는 올라갑니다. 엔비디아는 AI 굿빈 순방 중인데 중동발 미사일 뉴스에 주가가 1.4%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점 대비 5% 이내입니다. 이 정도면 조정일까요? 할인일까요? 조용히 치고 나오는 브로드컴, AI 시장에서 메타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클은 아예 작정하고 25조를 들여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S&P 500은 전쟁도 관세도 뚫고 7천 간다는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전쟁, 규제, 로보택시, 지금은 뉴스보다 방향을 믿는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죠. 이번 주 투자 실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수익은 43,6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소엑슬러 7576원의 수익을 만들었고요. SOXS에서는 2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인버스 주식은 상승장에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방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되도록 진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AI냐, 트럼프의 규제냐, AI 테슬라 기술주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GEV 크레딧 이슈 때문에 흔들릴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한 주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GEV는 제로 에미션 비어클, 즉 무공해 차량을 뜻하는 영어죠.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권한을 없애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셈인데요. 시장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AI죠. 머스크가 직접 예고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거죠.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GEV 크레딧이 전체 세전 이익의 20%를 차지했던 만큼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하죠. 크레딧은 사라져도 AI가 더 큰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이죠. 투자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당장의 잡음에 휘둘릴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 성장의 줄기를 볼 것인지 말이죠. 요즘 엔비디아 주가 보면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셨죠? 2.09% 하락하면서 141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뉴스에는 이스라엘, 이란 갈등 얘기까지 나오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숫자와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이 하락은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 충격입니다. 시장 전반이 움츠러든 하루였고 사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연초 대비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 대비 5% 이내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는 지금 조용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젠슨항은 이번 주 유럽 순회에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 6개국의 AI 센터를 새로 열고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팔아넘기기 아까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경쟁사인 AMD가 새로운 AI 칩을 발표했죠. 하지만 여전히 AI GPU 시장의 90%는 엔비디아의 몫이라는 게 월가의 진단입니다. 즉, 대체 불가능한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스토리는 아직 유효합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엔비디아와 기술적 연결이 있어서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조용히 올라온 진짜 강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브로드컴이죠. 처음엔 그냥 아이폰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AI 칩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훅탄 CEO가 있습니다. MIT 출신의 GM과 펩시를 거친 독특한 이력의 경영자죠. 이 사람이 회사를 바꿔놨습니다. 단순한 칩 공급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맞춤형 칩 ASIC, ASIC을 설계하는 회사로요. ASIC은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어로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지적 회로를 의미합니다. ASIC은 한 가지 일만 아주 빠르게 잘하는 칩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 AI 연산, 영상 처리, 통신 장비 등 특정한 작업을 고속, 저전력으로 수행합니다. 요즘 AI 회사들은 GPU만 쓰는 게 아닙니다. 메타, 오픈 AI, 틱톡 같은 회사들은 내 입맛대로 만든 칩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브로드컴이 잘하는 ASIC이고 이 시장이 2027년엔 최대 900억 달러까지 클 수 있다는데요. 그중 브로드컴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번 분기 AI 매출만 해도 46%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150억 달러, 현금 흐름은 무려 64억 달러입니다. 성장도 하고 현금도 잘 벌고 AI도 잡은 겁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이미 올라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우리는 많이 봐왔죠.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AI의 심장을 설계하는 회사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무려 25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AI 클라우드 전쟁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실적으로 말하는 주식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오라클이 무려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루 만에 13%가 급등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7% 주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냈죠. 이번 분기 실적 정말 탄탄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1.7달러, 매출 159억 달러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무엇보다 CEO가 말했습니다. 회계년도 25년도 좋았지만 회계년도 26년은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AI 열풍에 직접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은 아니었지만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기업용 인프라 영역에서 AI 수요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오라클은 예전엔 좀 느리고 보수적인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판을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까지 총 250달러를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매출의 60% 가까이를 미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수익은 잠깐 멈추더라도 클라우드 1등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메시지이죠. 물론 이런 투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돈을 쓰다 보면 수익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을 매수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수익을 볼 거냐 미래를 살 거냐 그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시장 위기를 먹고 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전쟁, 부채, 관세 속에서도 강한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종목이 하나 있죠.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무려 270% 급등했습니다. 그것도 단 3거래일 만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월가의 ETF 운용사들이 앞다퉈 서클 관련 ETF를 출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비트와이즈, 프로시얼스, 렉스 파이낸셜까지 어떤 ETF는 수익을 덜 위험하게 챙기려는 커버드 콜 전략, 또 어떤 ETF는 서클 주가가 오르면 2배 수익을 주는 레버리지형 ETF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투기 바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얼마나 새로운 기술과 자산, 특히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열려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암호화폐에 훨씬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런 테마형 ETF 상품들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연금 계좌나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기존 지수 ETF만 보지 말고 신규 테마형 ETF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이기 때문에 연금처럼 중장기 자금이라면 직접 투자보다는 관련 트렌드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지금 시장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자들이 수익을 만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는 반등했습니다. 인플레 공포도 진정된 것일까요?
요즘 물가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그런데 드디어 반가운 신호 하나가 나왔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0.5로 급 반등했습니다. 5월에는 52.2까지 떨어졌던 거 아시죠? 역대급으로 낮았던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1%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6.6%였거든요. 무려 40년 만에 고점이었는데 한숨 돌린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4월에 트럼프발 고율 관세가 발표되면서 시장도 소비자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 중이라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S&P 500 지수도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연준이 올해 금리를 확 낮출 거라는 기대는 줄었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그 안도감, 그게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S&P 500은 전쟁 위기 속에서도 7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은 전쟁보다 실적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지출 테크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2026년 S&P 500은 7천까지 오를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시적이지만 이익은 결국 주가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걱정까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경제 생각보다 끄떡 없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낮은 2.4% 상승에 그쳤죠. 고용도 살아 있습니다. 무려 1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월가가 예측한 것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죠. 트럼프는 관세를 밀어붙이다가 중국과 협상 틀을 만들었고 기업들도 나름 잘 준비했습니다. 재고 미리 쌓아두고 공급망도 바꿔가면서 충격을 흡수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긴장을 놓을 순 없습니다. 자동차 완구, 전자제품 가격 슬슬 오르기 시작했죠. 관세가 길게 가면 소비자 물가도 슬쩍슬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부품사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숫자에 반응합니다. 정책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 지표를 더 차분히 봐야 합니다. 미국이 빚더미 제국이 된 8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불과 2001년만 해도 미국은 흑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4명의 대통령과 2번의 전쟁, 그리고 팬데믹, 감세, 재정 확장,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만들었죠. 부시 대통령 때 단행된 대규모 감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비용, 오바마 시절엔 금융위기 대응,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코로나 재정 지원,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각자의 시대엔 필요한 정책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부채 폭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하죠. 그 국채를 팔기 위해 채권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즉슨 금리 상승은 고성장 기술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달러 강세나 약세에 따라 해외 투자자 입장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증세를 택할지 지출을 줄일지 또다시 빚으로 버틸지 그 방향에 따라 시장은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채는 무서운 숫자지만 그 속엔 분명 우리가 담아야 할 종목이 있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산업도 함께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는 걱정보다 회복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시장 한때는 끝났다 싶었는데요.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진짜 랠리가 올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게 될까요? 2025년 상반기 트럼프의 관세 공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한때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르데니는 S&P 500이 올해 안에 6,5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헬스케어,
통신주 중심으로 실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올해 손실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변수고 금, 은, 구리처럼 실물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건 달러 약세와 함께 불안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야르데니의 조언처럼 우리는 지금 테니스 공을 골라야 합니다. 계란이 아니라요. 한번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를 힘이 있는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 AI, 데이터 센터, 고성장 헬스케어 기업들, 이게 바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방향입니다. 돈 냄새가 나는 지금 담아야 할 진짜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하루 만에 주가가 60조 원어치 증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존이랑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카드사들을 안 거치고 자기들끼리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카드 수수료 달리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입장에선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지금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카드에 익숙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도 신뢰도 사용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게다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금처럼 오래 가져갈 종목을 고를 때는 이런 흔들림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소문보다 결과에 반응을 하죠. 잠깐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진짜 가치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자 컴퓨터 3인방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아직은 매출도 작고 적자도 크고 솔직히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아이언큐는 클라우드 3대장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가 아이언큐의 기술을 품었습니다. 최근엔 아스트라제네카, 엔비디아랑 손잡고 자기 기반 신약 개발까지 뛰어들었죠. 2030년까지 200만 큐비트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거 보면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게티입니다. 여긴 속도가 무기입니다. 금융 모델링이나 인공지능처럼 시간 싸움인 분야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HSBC랑 무디스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실험적으로 써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재무 상태는 좀 불안하니 이건 회복에 베팅하는 투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웨이브인데요. 여기는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양자 논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400 큐비트 시스템으로 물류, 제약 분야에 적용 중이고 1년 새 주가가 무려 1200%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 세 기업 모두 지금 매출 대비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희망을 사고 인내로 버티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처럼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업들은 감시 목록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10년 후엔 얘네 중 하나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처럼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 카우 주식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오라일리, 월마트, 줄여서 카우, 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지 않나요? 2025년 시장은 흔들리고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시기일수록 진짜 강한 기업이 드러납니다. 코스트코는 회원 충성도가 엄청납니다. 오라일리는 자동차 부품을 20년 안에 배송해주는 괴물 유통망을 갖췄고요. 월마트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장악 중입니다.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출 예측이 가능하고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주가도 무섭게 올랐죠. 5년 동안 코스트코와 오라일리는 230% 올랐습니다. 오라일리는 주식 분할을 6월 10일에 시행되어 주가가 빠진 것처럼 보이죠. 월마트는 141%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90% 올랐으니 차이가 확 나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소처럼 묵묵히 하지만 강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장기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임원들이 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들과 경영진이 무려 130만 달러어치 우선주를 직접 매수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CEO인 퐁리가 38만 달러를 들여서 우선주를 매입한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 일부를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는 사고 보통주는 팔았다. 왜일까요? 이게 단순한 자산 배분인지 아니면 보통주에 대한 리스크 해지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선택한 우선주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주는 보통 배당이 우선 지급되고 주가가 흔들려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죠. 반면 보통주는 더 큰 수익을 줄일 수 있는 대신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단기 흐름보다 장기적인 안정에 돈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1조에서 13조 원짜리 딜이 조용히 터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M&A 시장이 침체됐다고들 하죠. 거래 건수 줄었다, 시장 죽었다 라는 말들이 넘쳐나는데요. 근데 숫자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1억 달러 이하 소형 거래는 줄었지만요. 1억에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에서 13조 원대의 중형 거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 거래 금액도 작년보다 3.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술, 금융 같은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은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높은 금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돈의 흐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수보다는 가치를, 속도보다는 방향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숫자 속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 딱 지금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월마트의 코인이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월마트 코인, 아마존 코인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미국 최대 유통기업들이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냥 결제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자와 마스터카드, 나아가 전통 금융의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결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리테일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고 결제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암호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정산 속도는 빨라지고 수수료는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는 코인이 더 이상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직접 발행하고 사용하고 고객에게 연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첫째,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기존 결제 회사들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흐름이 커진다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이걸 단순히 코인 뉴스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결제의 혁신이자 금융 판도의 전환 신호입니다. 요즘 시장 불안정하죠?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길을 내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늘 옆에 있으니까요. 잼을 팔던 회사, 10년 이래 최저가 배당주 스모커. 지금이 기회일까요? 최근 이 회사 주가가 무려 15% 급락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거 망한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건 위기보단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고요? 첫째,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EPS는 10달러가 넘었고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7%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내년 EPS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요. 둘째, 이 회사가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원가가 오르니까 커피, 샌드위치 같은 가격을 올릴게요 라고요. 커피값은 5월 그리고 8월에 또 올린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받아줄까입니다.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셋째, 이 회사의 배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유현금 흐름이 탄탄해서 배당 끊길 걱정은 적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보면 배당 수익률도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4.5%로 연 분기당 4번 지급합니다. 연간 배당금 4.32달러를 지급하죠.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 호스테스를 5.6억 달러나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 그게 별로였습니다. 스윗 베이크드 스낵 부분이
시장이 계속 부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배당까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것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숫자와 방향을 챙겨 보십시오. 로보택시, AI 칩, 클라우드 투자, 요즘은 한눈 팔면 기회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본업은 충실하게 하시고 투자도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장기전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